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 그 열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공식이 등장할 거예요, 공식.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나 흡수하는 경우 우리가 그 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온도의 변화거든. 그래서 일단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열 출입을 측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열의 양을 결정하는 요인은 온도 변화.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변화할 때 그 물질, 그 반응하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그래서 물질의 양,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물질의 양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기본적으로 얼만큼 열에 민감한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오른편에 비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써있네. 비열이 뭐냐? 열량은 열량인데 어떤 물질이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계산되는 값이야. 그래서 이거 단위는 열량은 우리가 줄 쓰거든. 보통 뭐 칼로리나 줄을 많이 쓰는데 줄. 근데 그 열량의 기준이 어떤 물질이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것. 요렇게 표현되는 단위로 표현되는 값이다. 근데 책에 보면 단위를 이렇게 쓰지 않고 퍼 뒤에 괄호를 쓰는 걸로 약간 변경됐더라고, 단위 표현이. 원래는 괄호 같은 거 표현 안 쓰고 그냥 뭐 써주는 그람, 줄 퍼 그람 도씨 이렇게 그냥 쓰는 기본 단위였는데 얘는 단위 표기법 같은 것도 좀 많이 변경이 되고 내보니까 퍼 뒤에 여러 가지 단위가 붙어 있으면 어디까지가 이 퍼의 밑에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 괄호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람 도씨 요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물은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4.2 줄이야.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그 물질이 가지는 비열을 알아야 돼. 그 수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실험을 했더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결국은 얼마나 열이 발생했는지 그 줄 열량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계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 우리가 그걸 열량이라고 하는데 Q로 표현해. 이 열량은 열량계라는 것을 활용해서 측정을 간단히 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험을 했을 때 너희들 지난번에 중화 반응 실험했던 것도 그렇잖아.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가 잘 올라가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지. 그 이유가 뭐겠어? 주변이 너무 추워. 열이 발생했는데 그 비커에 발생된 열이 비커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발생한 열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그 열을 가둬놓을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열을 손실하지 않게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열 출입,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열이 발생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을 이용해요. 그 장비를 열량계라고 한다. 열량계는 복잡한 아이도 있고 간단한 아이도 있는데 화학원에서는 간이 열량계 간단한 아이들만 뭐 많이 등장을 해. 그래서 여기 이게 초단순하게 생겼어. 그냥 단열 용기야.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단열 용기 안에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넣은 거야. 그래서 반응하는 용기를 단열 용기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는데 뚜껑에 두 가지가 있지. 온도계가 있고 젖계가 있어요. 실험을 할 때 용액 같은 게 잘 섞이게 하려면 좀 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젖계를 좀 저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고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뭐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열이 발생하는 발열의 과정에서 열량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해요. 이 공식 Q가 열량인데 너희들 용액의 비열이 이거잖아. 어떤 물질 1g의 온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잖아. 그래서 줄 퍼 그람 도씨의 단위를 가지는 비열에다가 내가 그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실험했는지 걔가 몇 그람 반응했는지 그리고 걔 온도가 이 델타가 뭐야? 변화량이지. T가 온도의 템퍼러처예요. 그래서 온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 변화량 이렇게 곱해주면 단위는 뭐만 남아? 줄만 남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결국 발생한 열량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Q는 CM 델타 T 뭐 CMT 뭐 애들 막 그 여러 가지 외우는 테크닉들 뭐 Q는 시멘트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뭐 여하튼 자기 편한 대로 기억하면 되고 계산을 이렇게 해.
원래 더 복잡한 류의 계산, 봄 열량계, 통 열량계라고 해서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애가 흡수하는 열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화학원에서 나오지 않아. 화학원에서 딱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출입하는 열량 계산하는 문제 2개가 나와요. 선생님이 계산 문제 냈다고 했어서 기억나지? 계산 이렇게 저렇게 계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계산이 나오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계산해 봅시다. 간이 열량계 안에 25도씨의 증류수로 이걸 200g을 넣고 염화칼슘을 여기다 녹여요. 염화칼슘 10g을 녹여. 그랬더니 용액의 온도가 31도까지 되었어. 온도가 변했지? 온도 변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집어넣은 게 증류수랑 염화칼슘이니까 물질들의 총 질량 나오겠지? 그래서 물질의 질량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한 열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값은 줄 거야. 그래서 괄호에 2가지 전제가 있어요. 열량계 외부로 손실된 열은 무시. 열의 손실이 전혀 없다. 그럼 내가 계산한 열이 그냥 그 해당하는 열량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과 용액의 비열을 그냥 4.2로 통일했어. 4.2 줄 퍼 그램 도씨. 그러면 이 물에다가 염화칼슘 녹여서 용액을 만들면 결국 그냥 비열을 얼마로 쓰면 된다는 거야. 4.2 줄 퍼 그램 도씨. 그 값 그대로 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때 그럼 열량이 얼마나 나왔나? 아까 공식에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발생한 열량은 Q는 CM 델타 T로 계산할 거예요. 비열은 4.2로 하라고 했으니까 4.2 줄 퍼 그램 도씨에다가 곱하기, 지금 질량은 결국 증류수에 염화칼슘 녹인 용액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질량은 총 210g 되겠지? g에다가 온도는 25도씨에서 31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 얼마 변했어? 6도씨 올라갔지? 그래서 델타 T는 6도씨.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램 없어지고 도씨 없어져서 단위는 줄만 남고, 산수는 책에 셌으니까 그래서 얼마래? 5292줄만큼의 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염화칼슘을 녹이는 과정으로 나왔잖아. 이 녹이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래? 용해시킨다고 하지? 그럼 이 염화칼슘이라는 애는 물에다가 녹이면 열이 발생하는 아이잖아. 그때 발생하는 뭔가를 용해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용해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염화칼슘을 지금 10g 녹였을 때 5292줄의 열량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렇다면 염화칼슘을 1g 용해시킬 때 해당하는 열량은 얼마일까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10g 용해시켰을 때 요렇게 되면 1g 용해시키면 10분의 1만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염화칼슘의 용해열을 계산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이 전체에 10g 녹였을 때 열량은 이렇다면 1g을 녹이면 1g만큼, 이 퍼 단위의 뒤에 붙어 있는 건 기준이잖아. 1g 녹였을 때 열량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5292를 10으로, 염화칼슘 10g이니까 10으로 나누면 529.2줄 요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반응한 물질은 10g이니까 계산은 그대로 해.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기준값을 가지고 실험하면 얼마의 열량이 얻어지는지를 환산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뭘 주의해서 보면 되냐면 제시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단위가 줄 퍼 그램으로 나와 있는지 줄 퍼 몰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럼 줄 퍼 그램이면 1g이 기준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넣어준 아이가 10g이었는데 걔를 1g만 반응시켰을 때 얼마냐? 그러면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줄 퍼 몰이면 내가 실험한 애가 몇 몰인지 보고 그러면 걔를 1몰 반응했을 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걔 몰수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그 정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량 계산은 그냥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문제에서 뭔가 다른 단위가 제시되었을 때 퍼 뒤에 있는 그 값으로 나눠줘서 어떤 기준량에 의한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같이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응용하기 보세요. 간이 열량계에서 증류수 97g에 진한 황산 3g을 용해시켰더니 온도가 5도씨 올라갔어. 발생한 열량은 얼마냐? 여기도 전제로 손실된 거 무시. 그러면 그냥 계산해주면 그 값이 다다 이거지. 그리고 용액의 비열을
물의 비열과 동일한 값으로 취급해줘요.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발생한 열량은 비열에다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곱해줄 거니까 얘 비열, 용액의 비열 4.2로 계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증류수에다 진화황산 3g 넣었지? 그럼 전체 용액은 얼마야? 100g 되는 거지? 그래서 100g의 용액이 열을 다 흡수하게 돼요. 단위를 써줍시다. 그리고 온도가 몇 도 올라왔어? 5도씨 올라갔다.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단위는 그램 없어지고 도씨 없어지고 그래서 얼마다? 산수를 해봤더니 2100 나오더라고. 줄이야. 자, 여기서 문제에서 줄로 물어봤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몇 킬로줄이냐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계산했더니 2100 줄이야. 그럼 킬로가 붙으면 킬로는 단위가 1100 커지는 단위잖아. 밀리는 1000배 작아지는 단위잖아. 자, 킬로가 붙으면 1000배 커져야 되니까 몇 킬로가 되는 거야? 이거에 1000으로 나눠주는 2.1 킬로줄의 값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변경되게 돼요. 열량은 킬로를 쓰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킬로줄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 킬로줄로 문제가 물어보면 내가 줄로 계산하고 나서 1000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수치 계산 같이 들어가 주면 된다.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여기 알고 있는 건 뭐 여기선 용액의 질량과 온도 변화, 비열을 제시해 줬지?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싶은 거야? 발생한 열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고 위에 열량계 나와 있는 거야. 이런 말 있어. 열량계 구조에 젖계가 포함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젖는 역할도 있어. 그런데 내가 온도계를 꽂아서 실험을 할 거잖아. 그러면 측정하는 부분의 온도가 용액의 다른 부분의 온도와 달라지면 안 되지. 그래서 용액 전체의 온도가 동일해질 수 있게 용액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액의 온도가 부분마다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 온도가 동일해질 수 있게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너무 막 빨리 져. 그럼 어떻게 돼? 마찰열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젖계를 너무 빨리 저어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량 측정하기 위해서 뭐 일회용 종이컵 2개를 나름 커피컵이라고 하는 거 일반 종이컵보다는 두껍잖아. 그런 걸 간이 열량계 취급하면서 이제 그렇게 실험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임의의 값을 집어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회용 종이컵 2개를 겹쳐 끼우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 온도계에 적게 커피컵 열량계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그 사진이 나와 있고 눈금 실린더와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1몰롱도 염산의 질량을 측정했는데 예를 들어 이 질량이 100g이었다고 치자고. 지금 얘로 값을 그냥 임의의 값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1몰롱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100ml의 질량을 또 쟀더니 이것도 역시 100g이었다고 치고 그래서 커피컵 열량계에 일단 처음에 염산 온도를 처음 재는 거야. 처음에 염산 온도가 얼마였나 봤더니 20도씨였어. 그리고 거기다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슨 반응하지?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이 중화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무슨 열이 나와? 중화열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발생하는 중화열이 발생할 거니까 뚜껑을 빨리 덮고 얘를 잘 이제 반응이 다 되고 나면 최고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나 확인해 봤더니 뭐 25도씨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자, 만약 이렇게 가정을 했다. 그럼 지금 온도 변화도 알 수 있었고 여기다가 염산이랑 수산화트륨을 넣고 반응을 시켰으니까 질량도 지금 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발생한 열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염산과 수산화트륨을 섞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그 반응에 관련된 용액이나 아니면 물 이런 것의 비열 같은 걸 또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한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게 없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용액의 비열값을 이렇게 주기로 값을 정해준다면 우리는 발생한 열량을 구할 수가 있지. Q는 뭐니까? C, M, 델타 T니까 C가 비열이었잖아. 용액의 비열을 그냥 물의 비열과 동일한 걸로 정의를 내렸어요. 4.2 줄 퍼 그램 도시. 자, 이거는 이 용액의 비열 같은 거는 매번 4.1을 주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그냥 제시해주면 그걸 쓰는 거야.
용액의 비열은 실제로 똑같지 않겠지. 물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요 값을 줬으니까 제시된 값으로 그냥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용액은 염산도 100g, 수산나트륨도 100g이잖아.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총 몇 g이 되겠어? 200g의 용액이 되겠지. 두 개가 섞여서.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 반응에 의해서 물이 생기잖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아요. 부피는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부피 얘기할 때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런 거 막 전제 깔고 가잖아. 근데 이건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반응 전의 총 질량이 반응의 총 질량과 같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온도 아까 몇 도 올랐어? 20도로 시작해서 반응했더니 25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증가한 온도는 5도씨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반응을 시켰을 때, 다시 말해, 요 중화 반응을 했을 때 발생한 열량을 구해줄 수 있겠지? 산소를 했더니 얼마야? 4200줄이 나와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발생한 열량 괄호하고 단위를 킬로줄로 썼다. 그러면 4.2줄은 몇 킬로줄이다? 4200줄은 4.2줄이다. 2킬로줄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위 실험의 이론값이 5.6이야. 그 지금 4.2가 나왔어. 그럼 오차가 엄청 많이 발생했네. 이때 오차는 어떻게 구해? 오차율을 구해볼 수 있어. 오차율은 뭐냐면 이론적인 값에 대해서 실제로 차이 나는 값의 비율이야. 그래서 분수로 계산하는데 분모에 이론값을 넣어요. 그리고 분자에는 이론값과 실험값의 차이를 넣어. 그러면 5.6하고 4.2의 차이만큼 들어가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 퍼센트로 얘기할 거거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오차율을 구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오차율이 25%가 나온. 이 정도 나왔네. 많이 오차가 일어났네. 오차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 우리가 뭘 썼기 때문이야. 커피컵 열량계를 썼는데 거기서 열의 손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분석해 줄 수 있다. 그럼 커피컵 열량계 같은 간이 열량계를 만들 때 오차를 줄이려면 최대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단열을 잘 해줘야 되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나마 여기서 종이컵을 그래도 두 개를 겹쳐 사용하는 건 조금이라도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거 가지고 사실 어림도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 오차는 되게 큰 편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정밀한 실험에서는 이런 간단하게 실험하는 간이 열량기 같은 걸 쓰지 않고 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여기서의 포인트는 열량 계산할 줄 아느냐, 좀 어이없지만 줄을 킬로줄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제시된 값들을 우리가 응용을 잘 하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해요. 온도는 어떻게 돼?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연소가 대표적인 예다. 흡열 반응은 반대, 열을 흡수, 온도가 주변에 열을 흡수해버리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지? 뭐 광합성도 있겠고, 우리 실험적으로는 뭐였어요? 수산화바륨이랑 질산암모늄 반응 있었지? 유리판, 그 나무판 들어 올리는 거. 이런 반응으로 실험적으로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발생하는 열량을 어떻게 계산해? C, M, 델타 T를 계산해요. 용액의 비열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 물질의 비열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내가 실험한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돼. 보통의 경우 내가 뭔가 가열을 해, 연소를 시켜.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 알고 싶잖아. 연소시킨 다음에 발생하는 열량을 직접 구하는 거 되게 어려워서 그런 경우를 간접적으로 구하는데, 연소를 시켜서 물을 끓이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연소를 시켜서 물을 끓이면 이때도 전제가 뭐여야 돼? 그때 발생한 열이 다 물로 흡수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을 알고 싶어도 똑같이 그걸 물이 흡수하는 열로 환산해서 바꿔서 계산할 거니까 물의 비열에 그때 내가 끓인 물의 질량에 물이 온도가 어떻게 변했냐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은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용해되는 것만 책에 예로 나와서 용액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값이 용액이 아니라 그 실험에서 내가 사용한 것들로 대체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알아두면 되겠지. 1번.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열의 출입이 있지. 근데 항상 열이 방출되는 건 아니잖아. 열은 어떻게 돼?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항상 열 출입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고 했었어.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뭐 만드는 거야? 달고나 만드는 거잖아.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는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열을 가한다는 건 열이 주어지지 않은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잖아. 열을 주는 이유는 걔가 그 반응이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발열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가해서 열이 들어가야 물질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 반응은 열을 어떻게 해? 방출하지. 그래서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야. 실험할 때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서 온도가 안 올라가기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주변 상황이 열을 많이 뺏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였고 실제로 중화 반응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2번 간이 한량계에서 마그네슘의 묽은 염산 반응시켜가지고 온도가 T도시 상승했을 때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할 때 발생한 열량을 구해라. Q는 CM 델타 T니까 Q는 비열을 C라고 넣었지.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얼마라고? T도씨 변했어. 그리고 질량은? 자, 이렇게 써줘요. 이게 전체 질량을 그냥 넣어주는 거야. 물론 용액의 비열을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열이 그냥 용액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반응을 다 시키잖아?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했을 때 뭐가 나와? 수소기체 발생해. 그럼 질량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그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워낙 분자량이 작은 애지.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되는 질량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림에서 열이 방출되는 변화, 흡수되는 변화를 각각 두 가지 이상 찾아 설명하시오. 집 엄청 넓다. 러닝머신 뛰고 생일 초를 키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어. 이 집 뭐지? 이 집? 이 집 이상한 집인데? 자, 열이 방출되는 변화, 발열 반응하고 열이 흡수되는 변화, 흡열 반응을 찾아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이 방출, 연소 같은 거 일어나고 있지. 연소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거 엄마가 음식하고 있는 엄마겠지? 음식하고 있는 이 부분 연소하고 있지. 가스레인지 연소. 그 다음에 여기 케이크의 촛불 여기도 초가 연소되고 있지. 막 이런 거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소가 또 있어. 어디서 연소해? 여기 지방, 몸에 지방을 연소하겠지. 물론 지방 연소를 많이 뛰어야 되겠지. 그런 등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되는 변화는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지. 식물이 뭐 하고 있어요? 광합성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뭐 찌개를 끓이는 건가 했더니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되게 조그맣게 달고나 국자잖아. 달고나를 만들고 있어. 그럼 여기 달고나를 만들고 있으면 탄산수소나트륨 뭐 하겠어? 열분해를 하겠네? 그럼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좀 어이없지만 그 다음에 용광로, TV 안에 용광로에서 뭐예요? 철이 녹았잖아.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 반응도 뜨거운 안에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철이 융해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흡열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